2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이러한 단열, 뭐가 일어났었죠? 하강기류가 나타나면서 압축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온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습도 낮아져서 구름이 소멸하여 맑은 날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고기압이다.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고기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도 온난 고기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고기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생성 원인 하나만 알게 된다면 다른 부분은 아마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다 모든 것을 여기 있는 걸 암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원인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는데 온난 고기압의 생성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그쵸, 대기대순환입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 상공, 즉 30도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위도 30도대에 이러한 헤들리 순환과 페레 순환의 요 사이 경계에서 대규모적인 전 지구적인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온도의 경우가 높아져서 온난 고기압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이 여기인데, 요 고기압의 중심에서 지금 기온의 경우가 온난한,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바로 온난 고기압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러한 애들은요, 거의 대륙권의 끝에서 하강기류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높게까지도 고기압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롭게 한랭 고기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랭 고기압도 당연히 이 생성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생성 원인을 읽어보면 고위도 지역에서 찬 지표면의 영향으로 냉각된 공기가 침강하여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위도가 높으면 춥죠. 극지방이 가장 고위도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위도 지역이 추운데, 그런 곳에 찬 지표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요, 요 지표면과 접하고 있는 요 공기들이 요 지표면 자체가 아예 굉장히 온도가 낮으니까 얘에 의해서 공기도 온도가 낮아지는, 즉 냉각되게 되는 겁니다. 요 냉각에 의해서 공기가 침강하여서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냉각이 되면 침강이 될까요? 우리 공기라든가 혹은 물, 이러한 유체의 경우에는 냉각이 되게 되면요, 밀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춥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의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합니다. 오히려 온도의 경우가 증가하면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요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집에서 풍선 하나 사다가 여러분들이 불어가지고 그거를 실온에 있을 때랑 냉동실에다 넣었을 때 부피 변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아무튼 부피의 경우가 감소하게 되면서 밀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냉각에 의해서 밀도가 증가했으니 당연히 무거우니까 침강을 하게 되겠죠. 우리 침강한다는 것 자체가 하강기류 형성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기압이 형성될 때 침강, 즉 하강기류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단열, 압축 나타납니다. 단열 압축에 의해서 기온 상승해요. 그런데도 왜 한랭 고기압이라고 불리느냐? 워낙 그 위치 자체가, 이러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위치 자체가 고위도이고, 이러한 지표면의 온도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약간의 기온이 상승이 있어도 요 공기 온도 자체가 냉각되어서 차가우니까 중심부가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은 겁니다. 낮음.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기압의 중심부에 한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찬 지표면에 의해서 냉각된 요 부분의 경우에는 한랭에서, 즉 온도가 낮아서 한랭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연직 기압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직 기압 분포를 보면 요 온난 고기압하고 아주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다르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난 고기압은 요거가 등압선이죠. 등압선의 경우가 요렇게까지 위까지도 다 둥글게 굉장히 높이까지 발달했는데, 한랭 고기압은 요 등압선이 굉장히 동글게 발달한 등압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둥글게 발달한 게 우리 고기압이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에 발달한 그 높이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깜빡깜빡거리네요. 아무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렇게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서 지표면이 아니라 공기가 냉각되어서 침강하게 되는데 요 지표면에 의한 냉각이 저기 막 대륙권 끝까지 냉각이 될까요? 그러기란 쉽지 않죠. 지표면하고 접한 부분만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냉각이 일어나서 하강기류가 나타나가지고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 특징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냉각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기압의 경우가 저기압이 나타나는 이유가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요 저기압이 자 여기 다 지우도록 할게요. 저기압을 보면요. 얘는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저기압이. 요 오목하게 생긴 거를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지표면하고 이 지평면하고 나란하게 그렸을 때 이 고기압의 중심을 A, 고기압의 이 가장자리를 B라고 뒀을 때 A랑 B의 이러한 기압 차이를 구분했을 때 A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똑같이 보면 돼요. 여기 저기압이라고 적혀있는 곳의 중심에 A, 저기압이라고 적혀있는 바깥쪽에 B라고 적었을 때요. 지금 A의 경우에는 400헥토파스칼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 기압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4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낮은 거가 되는 거고 B의 경우에는 지금 400과 600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00헥토파스칼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기압이 큰 거고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그림을 이게 뭔가 다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요러한 고기압이 나타나게끔 그리려면 동글게 이렇게 볼록하게 그릴 수밖에 없고 저기압이 나타나게끔 그리려면 등압선이 오목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요 두 개의 이 등압선을 보고선 어떤 게 온난이고 어떤 게 한랭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랭 고기압은 이런 식으로 연직기압 분포가 생겼다. 특히나 고기압의 경우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불린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러한 한랭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랭 고기압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발달되어 있죠. 지금 요 일기도를 보면 요것이 바로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인데 시베리아 지역이 워낙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러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기가 침강하여서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북태평양 기단 들어봤나요? 요 시베리아 기단 들어봤죠?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뭐 이따가 기단 다시 설명하면서 선생님 설명할 거니까요. 자, 이러한 기단의 경우랑 고기압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동성 고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인데 얘네들은 시베리아 기단 혹은 양쯔강 기단에서 발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은 기단이라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에서 일부가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막 이동을 하는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얘네들은 큰 거에서 작은 거가 일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작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세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요 편서풍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 대기대순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여기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38도 정도의 위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부는 요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서풍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이동을 해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좀 중요하게 배울 온대저기압이라든가요.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 요런 애들이 다 편서풍을 따라서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즉,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편서풍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마치 시냇물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 하나 올려놓으면 그 나뭇잎이 시냇물에 따라서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성 고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이 규모가 작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면 그 옆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 옆에 이동성 고기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다 지우고 여기 이렇게 고기압 있죠. 그리고 주변부에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퐁당퐁당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위치를 하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지금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요 고기압이 결국에는 편서풍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날씨가 흐려지겠고, 다시 요 저기압이 가서 그럼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 날씨가 맑고, 이런 식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나타날 때는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미칠 때가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철이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철에 여러분들 날씨가 비가 왔다가 갑자기 맑았다가 이러한 도끼비 날씨가 나타났던 이유가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싹 정리할 수 있는 게 프린트 31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 특징 요거입니다. 요거 아마 중학교 때나 이런 데 봤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활용해서 봅시다. 겨울철 일기도와 여름철 일기도가 나와 있죠. 겨울철 일기도와 여름철 일기도를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조금 종종 출제되기도 하는데, 겨울철 일기도부터 보면 지금 고기압이 어디 발달되어 있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고기압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고기압,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쪽에서도 여기 위도 위쪽에 있는 요 고기압 이름 뭐라고 했었죠? 시베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겨울철이에요. 자, 이러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가 걔가 막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겨울철이 되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에는 고위도이죠. 그러니까 기온의 경우에는 낮아서 한랭할 겁니다. 한랭.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대륙이기 때문에 지금 대륙에 위치하잖아요. 습윤하겠어요? 건조하겠어요? 건조하겠죠. 그러니까 한랭, 건조한 요러한 바람이 불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바람의 방향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바람의 방향은 일기도 선생님 처음 설명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일기도에서 바람의 방향을 읽을 때 일기 기호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람의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우리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 알았으면 이게 무슨 풍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1번 북서풍, 2번 남동풍 무엇일까요? 요거는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인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경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랭 건조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나라 겨울철의 그러한 날씨의 특징입니다. 자, 여름철 일기도로 넘어갈게요. 여름철은 겨울과 반대로 여기 아래에 저위도 쪽에 해양 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고기압 이름 뭐였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온난고기압인, 그렇죠,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었어요.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아래 있으니 온난하고 또 바다이니 습윤하겠죠.
이러한 온남하고 수변한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의 경우 이동할 테니까요. 자, 요 바람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1번 남동풍, 2번 북서풍. 요거 이제 아까 방금 반복했으니까 알겠죠? 남동풍인데 간단하게 그냥 남풍 계열의 바람이다라고만 적어둘게요.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이 여름철 일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봄, 가을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봄, 가을철은 선생님이 아까 이동성 고기압 여기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이동성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때가 봄, 가을철이어서 날씨의 경우가 변화가 심하다. 특히나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 지우고 봄과 지금 봄이 아니라 겨울철과 여름철에 일기도를 딱 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기압의 위치도 딱 눈에 들어오지만 더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죠? 지금 요 선의 간격이 누가 봐도 다르죠. 요 선이 바로 등압선이라고 했습니다. 압력의 경우가 같은 것을 연결한 선, 등압선의 경우가 겨울철의 경우에는 간격이 조밀하고요. 여름철은 널찍합니다. 넓다, 넓음. 자, 그러면 이 등압선의 간격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냐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것은 압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고 그 의미는 바람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했었죠. 등압선의 간격은 즉 바람의 세기를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조밀한 겨울철의 경우가 여름철보다 바람의 세기가 더 센 겁니다. 우리 강풍 혹은 칼바람 이런 거 겨울철에 불지 여름철에 막 바람이 세게 막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세게 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러한 등압선의 간격을 보고서도 이때 바람의 세기가 세구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롭게 오늘 또 그 다음에 있는 기단과 전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기단 내용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아래 31쪽에 있는 기단입니다. 자, 기단이라는 것은 말뜻을 또 한번 단어를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기가 바로 공기할 때 기고요. 단은 단체할 때 단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의 단체, 공기의 덩어리, 요것을 기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기들이 막막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있는 그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온도, 기온, 온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가 같은 그러한 공기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기단의 경우는 발원지의 성질을 닮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단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지표면에 오랫동안 공기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공기가 이 아래에 있는 지표면의 성질을 닮아서 자기도 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표면의 경우가 한랭이에요. 그러면 그 기단의 경우에도 냉각되고 막 이 공기덩어리가 냉각되고 하면서 한랭한 그러한 성질을 띠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방금 배웠었던 정체성 고기압을 잠깐 꺼내서 와볼게요. 우리 이렇게 기단이 잘 형성되려면 공기의 경우가 막 마구잡이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오랫동안 당연히 가만히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체성이어야 되고 또 저기압의 경우에는 막 비 내리고 막 구름 끼고 난리 나는 그러한 기상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맑은 날씨, 즉 정체성 고기압의 경우에 기단이 잘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시베리아 고기압 혹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기단의 경우가 형성돼서 그때의 기단을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단 중에서 하나인데 한번 다른 기단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는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우리가 요 지역의 경우를 4분할로 나눠서 어떤 발원지의 성질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단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세로선부터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특징적인 게 여기 왼쪽의 경우는 왼쪽이라 하지 않을게요. 서쪽의 경우는 중국의 대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의 경우에는 이런 해안의 경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서쪽의 경우는 대륙이 있고 여기 동쪽은 해양이 있다. 우리 대륙은 요 기온과 습도 중에서도 습도가 어때요? 낮죠? 건조합니다. 해양의 경우에는 수균해요. 그리고 한번 이번에는 요 위도를 따져볼게요. 고위도와 그리고 저위도입니다. 고위도는 기온의 경우가 어떤가요? 이번에 기온을 볼게요. 기온이 낮죠. 한랭합니다. 한랭. 그리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아요. 온난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 네 분할로 겹쳤을 때 여기 있는 요 칸에 있는 기단의 경우는 대륙이면서 고위도이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대륙에다가는 한랭이 아니라 건조, 그리고 해양의 경우에는 수균, 고위도의 경우에는 한랭, 저위도는 온난, 요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한랭하면서 건조한 것이 시베리아 기단. 한랭하면서 수변한 것은 어디 있냐? 한랭하면서 수변한 거 지금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적혀 있죠. 오호츠크해 기단. 그러니까 오호츠크라는 바다 근처에서 형성된 기단이기 때문에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합니다. 오호츠크해가 저기 북쪽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바다 있어요. 자, 저위도의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하면 저위도 중에서도 대륙, 즉 양쯔강 기단이 있네요. 이게 당연히 양쯔강 주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위도이면서 해양인 곳, 즉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얘는 온난 수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단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러한 당연히 그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플러스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요 네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각 영향을 미치는 그 계절이 달라요. 지금 시베리아 기단은 선생님이 아까 시베리아 고기압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겨울이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도 여름이다. 북태평양 고기압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양쯔강 기단의 경우도 양쯔강 기단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진다고 했었기 때문에 봄, 가을인 겁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체성 고기압, 정체전선 얘기하면서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장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겨울에는 건조하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인 거고 지금 당장 여름에 고온하고 다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요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단의 거기다가 변질이라고 적어두세요. 기단의 변질입니다. 자, 요 기단의 변질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따라서 지금 거기다 별표를 한번 쳐봅시다. 이 기단의 경우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덩어리, 이 기단이 이동하거나 혹은 아까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가 세력이 확장됐다시피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는 동안에 서로 다른 이런 성질이 다른 지표면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걔의 성질이 변화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성질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단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상 파트를 배울 때요. 중요한 게 그냥 아무거나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다 우리나라의 기상 현상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에 조금 초점을 둬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찬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입니다. 건조하고 차가웠던 이 기단의 경우는 당연히 차가운 육지에서 만들어졌겠죠. 얘가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되면서 성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그리고 바다이기 때문에 열이 풍부하겠고요. 그리고 또 수증기가 풍부하겠죠. 이러한 풍부한 열과 수증기를 요거 차고 건조한 기단의 경우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열에 의해서 기온은 증가하고 수증기에 의해서 습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온과 습도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온과 습도가 증가할 때, 즉 데워진다는 건데, 요 기단의 경우가 따뜻하게 데워진다는 건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바다가 있고 요 기단이 위에 떠 있으면 기단이 위에서부터 데워지겠어요? 아니죠. 이 바다하고 가까운 그나마 접촉해 있는 요 아랫면부터 데워지겠죠. 그래서 기층 아래쪽부터 가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 기층의 경우가 가열이 되면, 기층이 아니라 기단의 경우가 가열하게 되면 요 온도의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열을 받았으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전체적인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층 아래쪽부터 가열되어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밀도가 감소하면 걔가 당연히 상승하려고 하겠죠. 가벼워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단의 경우가 불안정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성층권이 굉장히 안정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아래층의 경우가 밀도가 크고 위층의 경우가 밀도가 작아서 그랬습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 경우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기단의 경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높이까지 구름의 경우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름을 쌓을 적이라는 한자를 쓴다고 해서 적운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운형 구름이 형성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차고 건조한 기단, 대표적인 기단 무엇이죠?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 서해입니다. 서해. 혹은 뭐 황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거대한 적운형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름의 경우가 굉장히 높이까지 발달을 하면 비라든가 눈 같은 게 강하게 내리겠죠. 그래서 비나 눈이 강하게 내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서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스님이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볼 거는 여기 서해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보면 이러한 구름의 경우가 이렇게 띠 형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요 띠들이 다 뭐냐면 적운형 구름의 띠들이에요. 적운형 구름이 띠처럼 이렇게 막 배열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서해안 쪽으로 오는 겁니다. 막 무섭지 않나요? 요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서해안에 도달을 하게 되면 폭설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림, 요거 아마 여러분들 수능특강 선생님이 나눠줄 때 수능특강에도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적운형 구름의 띠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서해안의 폭설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두 번째 거에 있는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통과할 때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온난하고 이러한 온난했던 따뜻했던 기단의 경우가 여기다 찬바다라고 적어두세요. 찬바다나 혹은 찬육지를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찬바다라든가 육지를 통과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열을 빼앗기고 수증기 공급이라고 써져있는데 수증기 공급 지우세요. 찬바다 혹은 육지라고만 적어두세요. 찬바다에서 혹은 찬육지에서 열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기온의 경우가 하강을 할 거예요. 여기 습도도 지우세요. 이렇게 직직 그어서. 자,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이러한 기단의 경우가, 아래쪽의 경우가 냉각이 될 테고, 그러면 밀도의 경우에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층 아래쪽의 경우가 냉각되면서 아래쪽이 밀도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단의 경우가 있던 상승기류도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아래쪽의 경우가 잘 상승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단이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그래서 구름의 경우가 높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러한 하나의 굉장히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충운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충운형 구름 혹은 안개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온난한 북태평양 기단의 경우가 찬바다, 우리나라에서 찬바다가 어딘지 혹시 아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들 해류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텐데,
여기에 북한한류가 내려오고 그것이 동한한류로 내려오잖아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쿠로시오 해류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북한한류, 이 동해안 쪽에 북한한류에서 나온 이 동한한류가 흐르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가 바로 참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이 이러한 동해를 만나게 되면서 층운양구름 혹은 특히나 안개를 자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스님이 이러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동해안의 짙은 안개가 조업이라든가 혹은 해안도로 운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송고 시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즉 얘를 올린 시간인데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이면 뭐 초여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여름기에 가까운 그 날씨인 겁니다. 우리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의 경우에 영향을 받아서 예해경우가 안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겨울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러한 기단, 이러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경계면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면 그 생기는 것이 그 유명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전선 이후에 배울 게 온대저기압, 그 이후에 태풍 배울 건데 연달아서 계속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필이면 온라인 클래스 주간이라서 조금 선생님이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 잘 들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여러분들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 내일 대면 수업 때는 전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